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50이라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청년회장 이봉호 활동가입니다. 오늘은 돌아왔네요. 거시기 반란을 중지했습니까? 파산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사업을 안 벌였는데 뭘 파산을 해. 그래도 페이퍼 컴퍼니를 없어질 돈이 없어요. 빼돌릴 돈이 없었습니다. 아, 너무 웃긴다. 2017 여름 대학 언론 강좌. 이렇게 소문이 받아간 말이오? 무슨 이유가 있는 거요? 이유가.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17년 6월 28일 수요일부터 대학 언론인들과 시민기자를 위한 대학 언론 강좌를 엽니다. 싹 다 그 양반이 오늘 생긴 일들아뇨. 강사진은 이마영 경향신문 기자, 진명선 한겨레 21일 기자, 정기훈 매일노동 뉴스 사진 기자, 박성재 MBC 회직 기자, 장용석 경향신문 기자입니다. 직접 본 거야? 한번 봤지. 자세한 사항은 민주언론시민연합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서울 전화 02-392-0181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몸은 그냥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그것을 확 물어본 것이요. 대학 언론인의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이번 강좌에 대학 언론인과 시민 기자를 지망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는 대체로 두 사람이 거의 같은 주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문정인 그 특보의 발언에 대해서 방송 지금 굉장히 언론으로부터 또 야권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고 계신데 그 이유가 있죠. 16일 미국에서 특파원들과 어떤 이제 간담회 형식으로 치러진 대담에서 남긴 발언 때문에 그래요. 근데 뭐 별 발언도 아니에요. 듣고 보면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한다면 한미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미군의 전략 자산을 축소할 수 있다. One is if North Korea suspend its nuclear and missile activities, then we may consult with the United States to scaling down ROK-US joint exercise and training. I think what he has in mind is, we may scale down the deployment of American strategic weapons.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러한 이제 훈련과 전략 자산의 축소는 당연히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 중단, 이게 전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 이제 사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사드 때문에 자꾸 한미 동맹이 깨진다 그러는데 진짜로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 그런 동맹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보면 별말이 아니에요. 다 그동안 하던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마 이제 뭐 인터넷을 통해서라거나 아니면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보도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무슨 엄청난 반역죄인 것처럼 거의 지금 보도가. 저는 이분이 무슨 전쟁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한미 동맹 깨고 전쟁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의 뭐 무슨 반역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보도가 지금 상당히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19일 날 청와대까지 뭐 엄중 경고를 했다. 한미 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뭐 반응을 해버리는 바람에 사실상 더 빌미를 줬죠. 불난집에 부채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청와대가 심지어는 문정인 특보가 한 말이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내놨던 대북 정책의 어떤 비전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기 부정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을 또 청와대가 자초한 면이 있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선 문 특보의 발언이 문 대통령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는 문 특보의 발언 내용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얘기한 적이 없다며 단지 형식과 과정 그리고 시점 등에서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걸 따지고 보면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물론이고 미국 트럼프 정부의 입장하고도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그죠. 여태까지 계속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라는 전략을 어떤 대북 정책을 실패로 딱 규정해서, 전략적 인내가 뭐냐면은
쟤네가 뭐 태도 변화가 있을 때까지 아무런 짓도 안 한다 우리는. 이거거든요. 말 그대로 참는다 이거죠. 그거를 실패라고 규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 변화가 있으면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처음에 딱 대통령 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 4대 기조가 공개됐습니다. 지금은 모든 제재와 압박을 가하되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해결한다는 게 그 골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한 것이 북한의 핵 동결과 미사일 중단 이걸 전제로 삼았고요. 심지어는 지난달 16일에 안전보장이사회 이거를 바로 이게 이제 북한 미사일 제재 때문에 안보리가 열렸는데 이때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북한이 모든 핵 프로세스와 미사일 실험을 중단해야 한다. 라고 해서 이게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어요. 유엔 미국 대사니까. 근데 지금 방금 제가 한 말이 문정인 특보 발언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죠? 예. 핵 중단, 미사일 중단하면 대화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도.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정인 특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 건 있죠. 뭐 전략 자산을 다운사이징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주고받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또 줄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한 거는 양보니까 외교라는 게 그죠. 이게 일방적으로 뭘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양보할 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전략자산 한미연합훈련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안 하면 우리도 사실 한미연합훈련하고 전략자산에 지금 전진 배치되어 있는 게 문제인데 전진 배치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북한한테는 도발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북한이 도발 안 한다고 약속하면 우리도 그 도발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식의 주장을 하신 겁니다. 이게 미국과 문재인 정부가 내놨던 그동안의 대북 정책하고 크게 다를 게 없는 노선이에요. 근데 지금 언론들이 거의 뭐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충격, 공포. 경로. 네.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 이게 현지 시간으로 16일 날 말씀하신 거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17일로 넘어오는 시기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7일부터 이 보도가 막 나오면 엄청나게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로 17일부터 신문도 아마 양상이 비슷할 텐데 당장 17일부터 방송사들이 문정인 특보 발언 때문에 한미 관계가 갈등 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갈등 우려, 한미 간 대북 정책 엇박자 우려 이런 보도가 막 나옵니다. SBS, JTBC 두 방송사 빼고 다 했어요. 이런 보도를.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보도가 KBS인데 제목부터가 대화 의지 강조. 이건 문정인 특보 말한 거예요. 대화 의지 강조 점점점 한미 회담 우려. 그러니까 문정인 특보 발언 중에 곧바로 한미 회담이 우려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런 논리가 성립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논리를 말씀드릴게요. KBS가 뭐라고 주장하는지. 네,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조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는 비핵화가 먼저 돼야 한다는 미국 정부와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최영윤 기자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도 비핵화가 되면 그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니까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면 이러이러한 양보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엇박자라고 한 거예요. KBS는.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문정인 특보가 도발 중단에 대한 대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네. 그건 엇박자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비핵화를 일단 전제 조건으로 내건 미국하고는 다른 거래요. 엇박자를 내는 거래요. 근데 이거 되게 언어 도단이에요. 왜냐면은 문정인 특보도 구체적으로 대가를 제시하긴 했지만 비핵화를 선제 조건으로 내건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엇박자라기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갔다는 표현이. 그렇죠. 그냥 미국하고 똑같이 우리도 비핵화가 우선 선제 조건인데 그렇게 하면 뭘 우리가 양보할 수 있을지 말을 해준 거죠. 그죠. 여러 가지 예시 중에 하나인 거죠. 그거는. 근데 이거를 비핵화가 먼저라는 미국 정부가 엇박자를 낸 것이래요. 굉장히 이상한 거죠. 이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여기서 약간 이제 사대주의 이런 비판을 자초한 면이 있는 건데 연합훈련이나 전략무기 축소를 언급했잖아요. 문정인 특보가. 이걸 KBS가 뭐라 그러냐면 이런 문제는 미국과 합의를 해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인데 특히 연합훈련이나 전략무기 축소는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문제인데 일방적으로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한미 연합훈련하고 전략무기 배치.
항모 이런 거, 항공모함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이게 지금 어디 돼 있나요? 이거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한반도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미국과의 협의를 하는 건 맞지만은 우리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먼저 협의의 주도권을 가지는 거예요. 당연히. 뭐 전진 배치하자 또는 뒤로 물리자, 다운사이징 하자, 좀 축소하자 이런 문제를 당연히 우리가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누가 먼저 얘기해요? 미군이 먼저 얘기 꺼낼 때까지 우린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협상 주도권을 가져야죠. 근데 지금 문정인 특보가 먼저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적절하다. 네, 이거예요. 지금 KBS 입장이. SBS, JTBC 뺀 다른 방송사에 다 이런 보도를 했어요. 다. 네. 그래서 17일 날부터 이미 시작된 겁니다. 18일 날은 조용했어요. 방송사들은. 그러니까 18일 날 보도가 나와봤자 이때 청와대가 공식 입장 아니다 이런 거 보도해 준 거고 이제 문제 19일 트럼프 경로 보도가 쏟아집니다. 경로. 네. 자, 요거는 JTBC 빼고 다 보도했어요. 네. 뭐냐면은 별거 없어요. 트럼프가 화가 났다. 대단히 경로했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16일 날 문정인 특보 발언 때 화가 난 것도 아니야. 지난 8일에 화가 났대요. 지난 8일에. 예. 네. 지난 8일에 뭐 맥메스터 안보보좌관이랑 이름을 까먹었는데 국방장관 이런 분들하고 이 두 장관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두 장관이 한국에서 사드 배치가 지연될 수도 있답니다. 환경 영향 평가 해야 된대요. 보고했더니 트럼프가 경로를 했대요. 이거를 막 다 보도한 거예요. 막 심지어는 TV조선은 구체적인 발언까지 옮겨요. 트럼프에. 트럼프가 차라리 사드를 빼라고 경로했다. 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한국 내 사드 배치 지원과 관련해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라리 사드를 빼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사드를 빼라고 화를 냈다. 이건 바라는 말. 근데 이 정도로 화가 나서 TV조선 또 이거 TV조선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그런데 이러면서 이렇게 트럼프의 경로를 전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덧붙이느냐? 이래서 한미 정상에 굉장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트럼프가 화난 걸 과연 우리 특파원들, 우리 기자들이 확인했을까요? 봤을까? 못 보죠. 두 장관이랑 백악관 집무실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취재원을 밝혀줘야 들은 얘기일 거 아니야. 그잖아요. 들은 얘기 100% 들은 얘기죠. 백악관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 기자들이. 보통 일본 보도 인용을 많이 하던데요. 네. 들은 얘기니까 어디서 들었는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어디서 들었는지. 외신이면. 네. 외신이면 외신이다. 아니면은 뭐 미국 쪽 관료다.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다. 얘기를 해줘야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 어디서 들은 건지. 그냥 무조건 트럼프가 화났다고 한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딱 한 군데 취재원을 밝혔습니다. SBS. SBS가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흘러나온 얘기에 의하면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내 사드 배치 지연 논란과 관련해 크게 화를 냈다는 사실이 우리 정부 관계자의 입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니야, 네. 자, 여기서 뭐예요? 그럼 트럼프가 화났다는 걸 우리 정부 관계자 흘린 거예요. 그 공무원이 트럼프가 화난 걸 봤을까요? 못 봤겠죠. 그 사람도 뭐 어디서 건너 들어서? 네.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취재원을 밝혀도 트럼프를 경로했다는 이거를 보도로 대서특필하는 행태 자체는 사실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면은 트럼프가 지난 8일부터 화가 났다는데 미국 쪽 언론에는 아무도 이걸 보도를 안 해요. 미국 쪽 언론에 보도가 없어. 트럼프가 화가 났다는데. 그렇잖아요. 솔직히 대통령이 무슨 공식 워딩을 한 게 아니라 얘기하다가 화가 났다는 거를 별도 기사로 쓰는 것도 참 이상하잖아요. 아니 트럼프가 화가 나는데 외신엔 보도가 없어. 우리나라 언론만 보도를 내고 있어. 어쩌라고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확인도 안 된 거를 막 보도하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것이고요. 그럼 이걸 도대체 이렇게 막 대서특필한 이유가 뭘까? 트럼프를 화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그런 뉘앙스가 박혀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거를 무려 열흘 전에 화가 났는데 이거를 하필이면 문정인 특보고 발언이 나온 16일 이 시점에서 보도를 해요. 그러면 트럼프 생각을 그렇게 해주는 것도 아니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일부러 문정인 특보 발언하고 연결해서 보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청자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냐면은 문정인 특보 발언 때문에 트럼프가 화났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문정인이 다 망쳤네? 심지어 이렇게 보이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문정인 특보 때문에 이렇게 한미 관계에 어떤 균형이 이렇게 우려되는 가운데 트럼프가 화가 났다고 한다. 지금 이런 식의 보도거든요. 네. 아니 그러면 그 외신도 없고 보면은 지금 우리 네티즌들의 조사에 의하면 연합뉴스가 처음에 이 정부 관계자로부터 들은 다음에 보도를 내고 이거를 다 받았었다는 게 강력한 지금
가능성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연합뉴스 단독이네. 단독으로 붙이진 않았어요. 단독을 붙이진 않고 정보 접근성이 좀 높은 그런 게 있어서. 처음 봐요. 그렇죠. 예. 미국 쪽 외신엔 보도가 없어요. 트럼프가 화났다는 보도가. 전 세계 첫 보도. 취재력이 굉장히 좋은데요? 단독.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정인 특보가 한미 관계의 균열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을 화나게 한 사람으로 지금 언론 방송 보도에 의하면.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문정인 특보의 발언을 어떤 의미를 지는지 그리고 그 특파원 간담회에서 어떤 발언을 구체적으로 해서 어떤 의미를 지는지 이거를 기본적으로 당연히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보도는 또 한 건도 없어요. 또 그냥 간단하게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자 그랬어. 큰일 나. 이 발언부터 이미 큰일 난 거예요. 그냥 우리 언론들은. 그러면서 이 트럼프 경로랑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나마 SBS, JTBC가 문정인 특보 발언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구체적으로 보도를 해주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걸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JTBC는 어느 정도까지 나아가냐면은 오히려 문정인 특보가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의 협상력이 올라간 거다. 북한의 도발이나 핵 동결에 있어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다면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미군한테 얘기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커졌다. 우리 협상 카드가 네, 우리 협상 카드는 문정인 특보가 마련해 준 것이다. 이런 해석까지 JTBC랑 SBS는 얘기를 해줘요. 심지어 SBS는 약간 청와대가 너무 세게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가지는 것 같아요. SBS는. 그러니까 SBS는 17일부터 다른 방송사들이 이미 한미 엇박자 낸다고 난리칠 때 SBS만 어떤 보도를 했냐면 이거 문재인 대통령의 예전 발언을 막 보여줘요. 네. 그래서 문정인 특보 발언이 여기에 연장선이라고 얘기를 계속 해줘요. SBS가. 그래서 이런 보도를 내줘요. 이게 기본이거든요. 사실. 어떤 의미인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뭐 트럼프가 화났다는 보도를 하든 말든 간에 이런 거 보도도 안 해주면서 무조건 트럼프가 화가 났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대단히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 방송사들은 거의 뭐 문정인 특보를 반미의 어떤 투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네,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네. SBS 비디오 머그 아시죠? 네. 네, SBS가 이게 너무 논란이 되고 언론들이 하도 집중포를 쏟아부으니까 시청자들한테 판단을 맡긴다면서 그 워싱턴 관담의 그 문정인 특보 발언 장면을 계속 보여줘요. 그러니까 풀로 보여줘, 풀로. 특히 그 부분 한미 연합훈련하고 전략자산 축소 부분을 풀로 보여주는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부분이 우리 특파원들이 전략자산 축소라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문정인 특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기자들이 특파원들이 그러면은 전략자산들을 다 축소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니 그걸 전략자산 축소라고 무조건 얘기하면 안 되고 일단 지금 굉장히 전진 배치되어 있는데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 한 거다. 이거부터 어떻게 할 필요가 있다니까. 그럼 양이 아니고 위치를 내리자는 거죠. 그러니까 또 문정인 특보 아니 그러니까 위치만 내리자는 게 아니고 그런 게 포함된 거다. 이렇게 하향 조정도 하고 항모 전단 이런 거 올 필요 없지 않냐. 항모 전단이 훈련 끝났으면 돌아가야 되는데 왜 안 가고 지금까지 있냐. 그죠. 굉장히 원래 없던 건데 이런 거 없애자는 거냐. 그럼 양도 축소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문정인 특보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양을 막 축소하자는 게 아니고 항모 전단이 있을 필요가 없다. 원래 없었던 거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걸 계속 뭔가 이렇게 자극적, 그러니까 확. 전략자산 축소 한미 전략자산의 축소가 아니고 이거 용어를 잘못 쓰니 전략자산을 축소하는 게 아니고 전략무기의 전진 배치, 한반도 전진 배치에 대해서 우리가 하향 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strategic weapon이 forward deploy 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다운사이징 하더라도 하향 조정하더라도 그만큼 긴장이 완화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전략자산 전진 배치를 하향한다는 말이 아니 쉬운 얘기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안 하던 거를 지금은 이제 앞으로 전진 배치해서 동해에서 결국에 칼 빈슨 무슨 레이건 니미츠가 와서 한일 그러니까 미일 합동 해상 훈련하고 한미 해상 합동 훈련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주의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위치를 전환하겠습니다. 지리가 아니고 그런 거 왜 배치합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북쪽 아이들도 그만큼 도발적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협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니라 위치에 위치가 아니고 철수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 철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약을 하려는 거예요. 김진웅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죠. 전략자산 축소라고 그러니까 뭔가 전략자산을 다 빼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싶은 거야. 그렇다고 다 뺀다.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특보가 물론 축소라는 다 인상토론 같이 지금 꼭 딱 그렇게 말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약간 진짜 김진 앵커처럼 다 뺀다? 내린다? 막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물은 기자분들. 그러니까 문재인 특보가 아니 그런 게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전진 배치돼 있는 거 내리는 것도 포함되고 항모 전단은 원래 없던 거니까 그건 올 필요가 없지 않아요? 계속 그러니까 양도 줄이고 막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김종대 의원이 와 있었어요. 문재인 특보가 계속 이렇게 지쳐 있다가 김종대 의원이 오니까 얘기를 하소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니까 김종대 의원이 얘기를 듣고 있다. 좀 늦게 오셔서 그 상황을 못 봤거든. 김종대 의원이 얘기를 그랬다. 하다가 마지막에는 한숨을 푹 쉬더니 자 이거 이제 설명하려는 찰나에 비디오 모가 끝나요. 다 보여줄 수 없으니까. 너무 웃기잖아. 웃긴 것만 보여줬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식으로 우리 기자들이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먼저 보도해야 돼요. 한미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축소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굉장히 복잡한 의미가 있다. 맞아요. 지금 같은 데는 사실상 4월 말에 우리가 훈련이 끝났잖아요. 그럼 칼빈스 떠났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5월 말까지 남잖아요. 그 이북 아이들도 그러니까 거기에 또 미사일 실험 발사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가 보다 더 안정되고 하려고 하면 그런 긴장을 우리가 불필요하게 만들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네요.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이 주한미군이나 뭐 이런 데 있는 거 말고 그 어떤 무력 시위를 하지 말자 이런 뜻. 쇼 포스. 그러니까 그런 무력 시위를 북한도 하지 않고 우리도 미군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거를 먼저 보도해줘야 정상인데 그거 보도하지도 않고 무조건 한미 엇박자 우리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죠. 네. 신문 방송이랑 정말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공식이 있어요. 문장을 보면 공식이 정말 완전히 그대로 적용된. 너무 웃겨 이거. 제가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그 문장을 쭉 따서 보고서를 쓰고 동아일보를 또 쓰는데 그 모든 문장 구성이 똑같은 거예요. 형태가. 그러니까 어떤 그 구성이냐면 딱 이거예요. 일단 미국이 기분 나쁘다라는 걸 처음 문장에 써줘요. 그리고 북한이 하는 주장이랑 지금 문특보의 주장이 유사해. 요걸 써줘요. 그래서 지금 큰일 났어. 근데 미국이 기분 나쁜 건 어떻게 한대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기분 나쁜 거라는 건 분명하다 이렇게. 기분 나빠요. 아니 그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요? 네. 미치겠네. 일단 요거를 조중동이 그런 공식을 그 문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쓰는데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동아일보 보도인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문특보의 발언에 즉각 불쾌감을 보였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 간 대북 정책의 균열이 가시한다. 균열 나오잖아요. 네, 균열 이렇게 됐고요. 네. 다음 날 일면 보도 동아일보 일면 그 머리 기사인데요. 제목이 적점전균점열. 저거 어디서 적전균열. 이거를 가운데 글자마다 점을 찍어줘요. 적 앞에서 우리가 균열돼 있다는 거예요. 네. 한미가 균열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그림이 아주 기가 막힌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팔짱을 끼고 이렇게 한쪽에 있고 반대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뭐 미사일을 들고 있는 김정은이 되게 좋아해요. 예, 작은 아주 미니어처 같은 그런 귀엽게, 사이즈로 귀엽게 웃고 있어요. 그렇게 싫어하는 김정은을 또 귀엽게 다 잘 표현해요. 네, 그러니까 요 그림의 의미는 명확하죠. 그러니까 김정은은 이렇게 웃으면서 뭘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는 동맹으로서 같은 의견을 내야 되는데 지금 팔짱 끼고 뭔가 다른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는 이미지죠. 네. 도대체 어떤 부분이 북한하고 똑같다는 거지, 근데?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북한은 절대 비핵화 안 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런 설명을 일단 안 해줍니다. 네. 자, 조선일보를 말씀드릴게요. 한국만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북한. 그 일부만 똑같은 거지 뭐. 네. 조선일보 문장이 한미가 대북 정책과 관련해 이견 표출을 넘어 충돌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네. 한미 합동훈련과 전략무기 배치가 한반도 긴장 고조와 북한 도발의 원인이란 주장은 그동안 북한, 중국, 러시아가 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근거로 사용해온 논리다. 네. 이런 표현을 써줍니다. 자, 중앙일보는 어떠냐. 정상회담을 열흘 앞두고 한미 관계가 전례를 찾기 힘든 이상 기류에 휩싸였다. 핵심은 한국 새 정부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문특보 발언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보도에서는 문특보가 파격 발언을 쏟아냈다. 그의 논리가 북중러와 비슷한 논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정말 코멘트 좀 하세요. 깝깝해서 뭘 말을 할 수가 없네. 일단 요거를 파열음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해서 문제를 삼고 싶은 거죠. 네. 삼고 싶고 그걸 강조하면서 사대주의와 종북몰이가 같이 섞여 있고 이렇게 쭉 구성이 되는데 약간 요거랑 반은 담고 반은 좀 달랐던 게 한국일보였어요. 한국일보는 이 사안이 파열음을 키운 행보라고 문제 삼는 거는 조중동이랑 똑같아요. 근데 종북몰이는 안 해요. 북한이랑 똑같다 이런 얘기는 안 하는구나. 그런 표현은 안 하고 대신 중국 입장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요 정도의 표현을 써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중동이랑 좀 달랐던 것이고요. 네. 또 하나 지금 신문 보도 같은 경우는 그냥 특보에 대한 문제 삼는 거에서 끝나지가 않고 이거를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그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왜 외교안보 라인을 이렇게 부실하게밖에 관리를 못해? 막 외교안보 라인 혼선 이런 보도구나. 네, 그런 얘기를 하고 문특보랑 문재인 정부 주장이 같은데 왜 아닌 척해? 뭐 이런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실제 동아일보랑 조선일보 그 워딩을 보면 동아일보는 문특보가 새 정부의 보관을 공개한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대통령 제안이었는지 밝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새 외교 안보 라인이 아마추어리즘이란 표현을 씁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도 뭐 문 대통령의 생각과 문특보의 생각이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네. 이런 식으로 어이없게 정부의 핵심부의 생각이 노출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노출돼야 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잘 모르겠어요. 생각이 문제인 거야? 노출된 게 문제인 거야? 전혀 모르겠어요. 일단 그냥 다 싫어요. 다 싫어. 그러면서 상습적으로 사고를 치고 있다. 이런 표현을 계속 씁니다. 자, 중앙이랑 한국일보는 조금 달라요. 동아조선이랑.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외교안보 라인들끼리 말이 안 맞아. 그래서 문제인데 조바심 내지 마. 너네 지금 하는 게 뭔가 지금 그러니까 그런 해석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어떤 외교의 한 방식으로 일부러 이렇게 흘린 거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그게 좋은 전략이 아니야. 너네 지금 약간 조바심 내는 것처럼 보여라는 해석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해석이 다양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 삼을 건 아니고요. 또 하나 눈에 띄었던 거는 노무현 정부 얘기가 빠질 리가 없죠. 네. 그거를 이제 노무현 정부 운운했던,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당시에 한미 관계가 초반에 좀 위태로웠는데 그거를 지금 문재인 정부가 또 답습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요런 의혹을 제기한, 우려를 제기한 매체가 세 군데 있어요. 자, 요 갑자기 퀴즈. 세 군데 있습니다. 네. 조중동이겠죠? 틀렸어요. 조동안. 중앙일보. 까먹었어. 이제 한국일보 들어가. 조동안. 그럼 뭐가 빠졌을까요? 조중동 중에선. 조선 동아가 빠졌을 것 같아. 동아 빠지고 중앙 빠지고. 네. 동아. 네. 조선 중앙 한국이 그랬습니다. 나 얼핏 본 것 같아. 봤는데 자꾸 이렇게 헷갈려. 일단 조선일보는 별도 기사로 이거를 막 처리를 해주는데요. 제목이 미 불편했던 노 정부 시절로 가려 하냐. 참 뻑하면 노무현 정부. 네, 이렇게 하면서 미국 내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 불편했던 사이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한국일보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한미 관계가 노무현 정부 초기에 껄끄러웠던 관계로 되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아예 외국 선임연구원의 어떤 발언을 그냥 인용을 하는데요. 노무현 정부 시절 껄끄러웠던 관계로의 회귀를 예측하기엔 너무 이르지만 문특보의 발언은 상당한 잠재성을 보여준다. 돌려 말하고 있지만 같은 말이죠. 네, 같은 말이죠. 네. 자, 그럼 한겨레랑 경향은 어떻게 보도를 했느냐? 완전 다릅니다. 한겨레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두 매체는 둘 다 이번 사안을 논란으로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수상하다. 그렇죠. 네. 그런 지적을 해요. 그런 지적을 하는데 조금 더 그 차이점을 둔다면 한겨레 같은 경우는 아예 이런 칼럼을 내놔요. 정익일 선임 기자 칼럼인데요. 문정인은 할 수 있는 말을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되게 제목이 전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죠. 조금 그게 전략적으로 아까 중앙이랑 한국이 말했던 것처럼 전략적으로 유효한 지금 행동이었냐. 그 자리에서 그렇게 기자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런 의문은 제기할 수 있는데 그럼 그걸 지적해야지. 왜 이 말 자체가 무슨 종북 발언인 것처럼 몰아가고 문제를 자꾸 삼느냐는 거죠. 아니 그럼 기자들이 물어보는데 그럼 거기서 대답 안 해요? 그러면 심지어는 무슨 세미나였어요 거기가. 질의응답을 하는 자리였어요. 네, 초대받은 세미나 끝나고 질의응답하는 자리였다고. 대답 안 하면
그럼 또 그거 뭐라 그러지? 외교안 수상쩍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겠죠. 전략이 없는 거다. 그렇죠. 전략의 부재, 뭐 부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겠죠. 아무튼간에.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한겨레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었던 부분은 어떤 보수층 자체가 너무 사대주의에 빠져 있다. 이 지적을 그렇죠. 굉장히 강하게 지금 했어요. 저런 비판이 많이 나와요. 네, 많이 나오는데. 아니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 화가 난 게 그렇게 큰일이냐 이거지. 그래서 경향신문 사설 제목이 아주 좋은데요. 보수들의 조국은 어디인가. 네, 아예 이런 직설적이다. 네,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수층의 반정부 연대가 위험한 이유는 미국을 상전처럼 받드는 뿌리 깊은 사대주의가 배경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국의 국익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고민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흔들어서 미국이 이익을 얻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아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이런 지적도 해요. 아까 그 JTBC에 나왔던 지적 같은데요. 외교안보 초심 잃은 청와대. 이게 유신모 외교안보 전문 기자가 쓴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문 교수 발언은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그렇지. 지금 이번 사안의 심각성은 오히려 청와대가 문 교수의 발언을 약간 부정한 그 자체에 있다는 그게 거죠. 지금 논란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청와대가 여태까지 했던 말인데 이제 와서 갑자기 아닌 척 선을 긋는 게 적절한 대응이냐라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죠. 맞습니다. 아주 할 만한 얘기였습니다. 신문은 이런 식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까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화났다는 거를 너무 그렇게 단언을 하고 넘어가는 게 제일 웃기네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내에서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그러한 전반적인 대북 정책에 대해서 오히려 호의적인 평가도 나와요. 그러니까 JTBC가 이것도 보도한 건데 다들 19일 날 트럼프 화났다만 보도할 때 JTBC가 어떤 보도를 내냐면은 이날 JTBC 일단 방송사 중에 유일하게 트럼프 화났다를 안 보도한 방송사예요. 보도를 안 했어요, 아예. 근데 이날 무슨 보도를 내냐면 미국서도 우려 옹호 엇갈려. 그러니까 이게 미국 내 전문가들이 시선이 엇갈린다는 거예요.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껄끄러웠던 양국 관계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북한에 대해 더욱 독자적인 대화 정책을 알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이름도 어려우죠.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모 재단의 대표는 반면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문 특보의 발언은 북핵과 미사일 중단이 전제된 만큼 한미 정부가 오랜 기간 밝혀왔던 점에 들어맞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화났다 화 안 났다는 그렇게 쉽게 이렇게 이분법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정인 특보는 학자예요. 그리고 그 SBS 비디오 모그 영상 보면은 문정인 특보도 걱정이 되는지 계속 얘기해요. 이거는 우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낸 정책은 아니고 내가 학자로서 이건 정부 입장이 아니고 제가 학자로서 제가 관찰하는 입장이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봤을 때 이런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내가 내 분석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수도 없이 강조한단 말이죠. 근데 문특보도 그 자리에서 그 얘기들을 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예상을 좀 하자. 예상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이미. 아무튼 간에 지금 우리 언론들이 이상하게 문정인 특보만 나오면 안 그래도 대북 정책 관련된 문재인 정부의 행보만 나오면 아주 쌍찜질을 켜고 달려드는데 문정인 특보가 나오면 더 심해요. 이게 사실 아까 아침에 와서 잠깐 인터넷 매체에 있는 것들 보도를 추가로 검색을 하다가 연합뉴스 사진 기사 제목을 하나 봤는데요. 제목이 그러니까 문정인 특보가 21일 날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귀국을 했잖아요. 근데 취재진이 막 몰려드니까 대답을 다 못하고 막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갔나 봐요. 근데 이거에 대한 연합뉴스 제목이 취재진에게 거칠게 대응하는 문정인 특보예요. 거칠게 대응했다고? 너무 웃기지 않아요? 네. 너무 제목이 뭐랄까 너무 감정이 어떤 감정이 특정 감정이 실려 있는 제목. 아주 일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아무튼 간에 문정인 특보 보도가 아마 며칠 더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논란이 크게 되고 지금 청와대에서도 계속 반응이 엇갈려가지고 앞으로 더 면밀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무튼 문정인 특보를 되게 좋아하는데. 정말 속 시원하게 하실 말씀 하는 분이에요. 네, 같이 이렇게 이런 강의나 뭐 라디오 인터뷰나 할 때 보면 진짜 딱 정확하게 현실을 알고, 그러니까 너무 치우쳐 있지도 않고. 네, 말도 잘하시고. 그래서 아까 그 비디오 머그를 꼭 한번 보고 싶네요. 정말 재밌어요. 그거 꼭 보세요. 정말 그분이 재밌어요. 그렇게 더듬게 하다니. 고통받으면서 그래. 정말 당황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막 아니 또 말
말도 약간 빠르시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 심지어는 특파원들이 너무 이해를 못하니까 영어를 막 섞었어요. 다운사이징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다운사이징. 슬픈 미래를 예. 예감하셨죠. 이걸 함부로 축소라고 하면 안 되고 이게 다운사이징이다. 근데 다운사이징을 번역하면 축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웃긴다. 적폐 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저는 언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연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대한민국의 새 시작을 여는 힘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언론 교체 꼭 해내겠습니다. 정말 잘해보고 싶습니다. 힘을 모아 주십시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종편. 저는 오늘 좀 생뚱맞게 제가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 종편이 사건 사고 관련된 내용을 제법 많이 다루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사건 사고를 다루는 그 시사 토크쇼가 사실은 거의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냥 정치적인 이야기를 주로 하던 토크쇼조차도 정치적인 이야기에서 이런 부분이 좀 더 많아졌다.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얘기를 좀 피하는 경향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어제 저희가 그래서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이제 아주 많지도 않아요. 먼저 그 모폭탄 있잖아요. 연세대 학교에서 이제 나온 모폭탄, 사제 폭발물, 텀블러 폭탄,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보도를 하는데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에서 6월 13일 날 이 보온용 텀블러로 만든 사제 폭발물이다 하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수십 개의 나사못들과 화약으로 건전지 4개하고 전선이 연결이 돼서 만든 것이다 하면서 엄성섭 앵커가 또 뭐라고 하냐면 폭탄을 만드는 방법은 인터넷 검색하면 너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콜라캔으로 강력한 폭탄 만들기, 뭐 시한폭탄 제조법, 집에서 폭탄 만들기 이런 것들을 입력하게 되면은 동영상만 1280만 개가 나옵니다. 아하. 일명 못폭탄도 인터넷 검색 몇 번만으로 바로 설계도까지 상세한 사진이 첨부된 제조법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꼭 공대생으로 특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폭탄 만들기. 그렇게 열심히 알려주죠. 이런 것들을 입력하게 되면 동영상만 1280만 개가 나옵니다. 키워드를 굉장히 궁금하셨나 보다. 열심히. 열심히. 꼭 공대생으로 특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범죄 방식을 자세히 알려주는 걸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친구가 저한테 그 모니터한 친구가 우리 보통 캡처해서 보내주잖아요, 다들. 캡처를 해서 이렇게 보고서에 첨부하려고 여러 개를 이렇게 보내줬는데 제가 다 지워버렸어요. 이게 그냥 다 제조법이야. 네, 다 제조법을 알려주는. 그냥 그래픽으로 어떻게 연결하는지 전선을 그것까지 네, 그렇게까지 그래픽으로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폭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정말 너무 자세히 해줘서 제가 보고서에다 썼어요. 또 다른 어떤 방송에서 어떤 그래픽을 보여줬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서 민원연은 화면 갈무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근데 이게 저희가 보고서 쓸 때 항상 굉장히 난감한 부분. 예를 들어서 저 예전에 맞아요. 선정성 그거. 저 성폭행 사건 터졌을 때 선마을 막 그런 거 있었을 때 저희가 그때도 보고서를 한번 썼었는데 그 사파들이 너무 적나라해가지고 그 문제점을 지적해야 하려면 그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여줄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적나라해. 그게 2차 가해. 2차 가해니까. 그래서 이거를 막 풀어서 말로 설명해주니까 더 어려운 그런 일이죠. 그래서 아무튼간에 제가 그렇게 보고서를 그렇게 정정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모방범죄 이런 게 사실은 아주 그냥 정확하게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거예요. 왜냐면은 범죄 기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묘사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방송심의 규정에서 그 38조에 범죄 및 약물 묘사라는 조항이 있고요. 거기에서 방송은 범죄의 수단과 흉기의 사용 방법 또는 약물 사용의 묘사에서 신중을 기해야 되고 이 같은 방법이 모방
모방되거나 동기가 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너무 자세히 모방과 동기를 주는 이 집에서 동기를 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한번 해봐라고 왠지 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조항도 있어요. 44조에 수용 수준이 있거든요. 이게 어린이와 청소년 조항인데요. 초인적인 행위, 심령술, 위험한 행위 등 어린이와 청소년이 모방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다룰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사전에 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방송을 물론 누가 청소년이 이 시간에 보기는 하겠지만 사람은 알 수 없는 청소년들이 모든 청소년이 학교에 간다는 것도 그것도 고정관념이에요. 홈스쿨링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청소년들이 오히려 정말 뭐 히키코모리 같은 분들이 집에 있다가 이 방송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폭탄, 뭐 검색어를 다 가르쳐 줬잖아요. 키워드를. 키워드를. 근데 이런 것들 이렇게 자세히 해주는 것 자체가 방송심의 규정 위반이다. 그래서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경남 양산에서 그 아파트 외벽에 페인트 칠 도색 작업 하시다가 그 돌아가신 분 있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피의자에 대해서 용의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되게 많이 추측성 이야기들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정신병이다, 우울증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무런 정확한 근거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 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들이 사실 요즘은 우울증이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 우울증이 엄청 많고요. 한마디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너무나 함부로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서 그 낙인이 찍힐까봐 병원에 오히려 안 가게 되거든요. 치료를 안 받고 점점점 숨게 돼. 그러다가 오히려 더 나쁜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이거를 오픈하고 그냥 이거는 별것 아니다. 그러니까 감기같이 치료받으면 된다라고 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게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안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계속 우울증 걸린 사람이 뭐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일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너무 화가 나니까 자꾸 그거를 이 사람이 정신병자일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흘러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채널A에 6월 13일에 정성희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그 사안을 설명하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황당해서 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찾아봤는데 이 사람이 좀 정신적으로 정상의 사람은 아닌 걸로 지금 나오고 있네요. 했어요. 그런 다음에 김지혜 변호사가 한 술 더 떠. 내 이웃 중에 저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살고 있구나.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그 주민들의 불안이 고조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이렇게 정신병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국가적 조치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조치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조치? 라고 이 김지혜 변호사가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TV조선의 뉴스를 쏘다 6월 13일에 출연한 하재근 문화평론가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용의자가 왜 이런 일을 벌이게 됐나 심리 상태를 막 설명을 하다가 그리고 과거에 좀 정신적인 치료를 받은 전력도 있었다고 하니까 약간 조금 불안정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에서는 김미선 앵커가 뭐라 하냐면 가해자 서 씨. 자, 가해자 서 씨 조울증 진단받았다고 주장 중인데 맞다면 알고도 자기 병 치료 안 해서 이렇게 사고 낸 거 아닌가 더 속상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죠? 그렇게 말했어요. 그다음에 이 보도본부 한라인이 그 다음 날에는 최우정 기자가 또 뭐라고 하냐면 일각에선 서 씨의 행동이 과거 진단받은 조울증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하는데요. 경찰은 서 씨가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 범죄 관련성 유무를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최고의 이야기가 뭐냐면은 또 이제 MBN의 아침의 매일경제 6월 16일 날 소중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이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요. 그걸 계속 자르면은 시간도 걸리는데 그런 걸 보면 뭔가 정신적으로 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뭐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걸 오래 자를 수 있나? 자꾸 자기 주관적인 그러니까 자기 추정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은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정신병력, 조울증, 우울증 이 이야기를 범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 사회 문제와 그 병력을 자꾸 연결시키는 것은 정말 밝혀진 다음에 그것도 굉장히 전문가적인 소견으로 차분하게 이 편견을 주지 않는 그런 상태로 드라이하게 전해줄 필요가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마구 그냥 떠드는 이런 식의 발언들이 이 결국은 이걸 보고 나면요. 진짜 저도 아이가 만약에 내 아이가 우울하다 그래도 병원 가지 마. 왜냐면 너 그런 거 한 번이라도 어떤 그런 게 진단을 받게 되면 평생 그게 낙인 찍힐 거라는 그런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보도들이 오히려 사회를 나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었냐면은 아스퍼거 어제 우리가 얘기한 아스퍼거 증후군 그 이야기 그 미성년자를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초등학생을 유인해서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한 사건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종편에서도 비슷하게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요. 제가 요번에 보고서에서 한 것처럼 사파 같은 거를 이렇게 그려서 내가 아니라 나쁜 애가 그렸어요. 그랬어요. 내 안에 다른 나쁜 애. 내 안에 다른 나쁜 가해자 애가 주장을 그렸어요. 그냥 이렇게 그렇게 그림으로. 그림으로 그리면서 그 밑에 자막이 정신 감정 결과 아스퍼거 증후군일 뿐 이렇게만 써 있단 말이에요. 증후군뿐. 증후군뿐.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딱 보면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해서 야, 저 병 진짜 위험해. 그죠. 되게 무섭잖아요. 우리 학교에 만약에 정말 내 아이의 같은 교실에 아스퍼거 증후군인 아이가 있어요, 진짜로. 근데 있으면 딱 그걸 알게 되면 그럼 이 친구들 얼마나 숨기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서로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주는 그런 일이다 싶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또 문제냐면은 커뮤니티 이야기들을 막 하잖아요. 요즘 커뮤니티 얘기가 막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조현병 환자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채널A 뉴스뱅크에서요. 김정한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커뮤니티를 막 소개를 해요. 그런 다음에 10대들의 SNS 문화를 범죄의 원인으로 지목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조현병이라든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현실과 가상을 더 구분을 못할 텐데 그런 사람이 이런 게임에 빠지고 심취하면 사실상 걸어다니는 폭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 아닌가요? 조현병을 걸어다니는 폭탄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현병 환자를 걸어다니는 폭탄, 잠재적 범죄자로 이렇게 강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범죄 용의자가 특정 장애나 질환 경력이 있다고 해서 일반화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보도이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찾아보니까 최근 사례를 한번 보니까 장애인의 날에 예비 범죄자 낙인 찍히는 정신장애인들이라는 보도가 뉴시스에서 있었는데 이 보도를 보면 2014년 경찰 통계 연보를 근거로 해서 2015년부터 2013년까지 2005년부터 네, 2005년부터 13년까지 전체 범죄자 중에서 정신장애인의 비율이 0.3%에 불과했다고. 네, 이건 일반인 비율보다 아마 적은 걸 거예요. 네. 훨씬 적은 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 또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엄청나게 편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지선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의 논문에 나온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이 정신질환자는 대부분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항목에 7점 만점인데 4.6점으로 동의를 했다고. 상당히 높게 동의한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죠.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편견이 어디에서 만들어질까라고 보면은 대부분 미디어의 미디어죠. 역할. 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신석철 소장이란 분이 이 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강력 범죄자들은 정신장애가 아니라 인격장애인 경우가 많다. 비장애인들이 정신장애인을 접할 기회는 매스컴뿐이다. 인식 개선을 위해서 미디어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말을 했대요. 근데 지금 제가 여태까지 쭉 말한 것처럼 대부분의 종편 방송에서 함부로 조현병과 정신장애인, 우울증, 그리고 아스퍼거 증후군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툭툭 그냥 던지거든요. 자꾸 범죄랑 연결시켜, 직접적으로 연결시켜버리는. 그래서 제 마지막 결론은 차라리 이런 말은 토크의 소재로 다루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감수성 떨어지는, 인권 감수성 떨어지는 패널들께서는 말하지 않으면 사회에 해악은 끼치지 않잖아요. 최소한. 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목을 엄청 우리가 고민하다가 인권 감수성 떨어지는 종편의 사건 사고 토크라고 잡았거든요. 보고서 제목을. 근데 아무튼 지금 제가 이제 너무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이 인권 의식,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데 언론이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언론인들이 자기가 얼마나 큰 칼을 쥐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함부로 막 휘두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거 보고서를 쓸 때 느낀 건데 뭐랄까 쓰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면 내가 그런 아이의 학부모라면 그거를 볼 때 되게 충격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정말 되게 너무 상처를 받고. 근데 이걸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저도 잘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참...
그러니까 막 안타깝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미디어 교육 가면 자주 하는 말인데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틱장애에 대한 그 개그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워낙 많아요. 이제 개그의 소재로 장애가 참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웃기다고 생각해서 하는 건데 이제 틱장애가 뭐 눈을 깜빡이거나 손을 들거나 뭐 이렇게 몸을 이렇게 어깨를 우측하거나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그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계속 그런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틱장애라고 하는데 사실 틱장애 가진 사람 본인도 본인이지만 부모들이 굉장히 속상해 하잖아요. 이제 아이를 맞아요. 키우면서. 근데 그런 틱장애 있는 사람들이 뉴스를 진행하는 그러니까 진행자와 토론 이 나온 사람이 다 틱장애를 가진 그런 설정으로 개그가 나온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기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방청객들도 굉장히 재밌어하고 뉴스 하다 말고 눈 깜빡이고 뭐 기자는 얘기하다 말고 또 뭘 하고 막 이러는데 버릇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첫 번째서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최근 강남에 한 야야야야야야야야 왜 그래요? 아 버릇이 돼가지고 야야야야야야 이 사람들 뉴스 도는 게 지금 없습니까? 예 독거 노인들을 뵈면 마치 돌아가신 제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제가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분들은 우리 모두가 야야야야야야야야 그만하세요. 어이구. 틱장애 부모들은 그걸 보고 진짜 막 피눈물이 난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중단해달라 막 이렇게 그 개그 콘서트에 막 항의를 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금방 이게 중단이 되긴 했지만 사실은 개그맨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부주의하게 맞아요. 예. 자기 일 아니라고 느끼면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나 그런 사람 중에 그렇게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역지사지로 아무튼 생각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요것으로 오늘 이야기는 마치고요. 민원련 소식. 자, 마무리로 우리 광고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까 우리 우리 후원 들어왔다고 두 번째 팟빵으로 들어온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후원금. 박수 눈물. 얼마나 우리가 그거 언제 몇 시에 올렸어? 도대체 그거 보고 내가 참 우리 이정일 PD는 팟빵 후기를 정말 자주 보는 거 사실 저도 한 두세 번 봐요. 댓글을 남기려다가 누워가지고 보기는 정말 자주 보거든요. 근데 감사합니다 이런 거 막 남기려다가 내가 또 너무 하루 종일 이것만 보는 티가 나면 간지가 떨어져. 그래서 위험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긴 한데 아무튼 감사하고요. 좀 약간 싫은 소리 쓰시는 분들도 사실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희가 모든 것에 무슨 언론 관련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 인력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요번에 CCBB에 그런 말을 썼는데 제가 이제 사실 민원연에서 어떻게 보면 데스킹의 역할을 특히 모니터 보고서의 데스킹 역할을 하는데 왜 이거는 안 해? 라는 지적이 들어올 때마다 사실 제가 제일 많이 찔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왜 이런 거를 지적을 안 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많죠. 근데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보고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판단할 때 이것은 안 하는 게 더 신중한 태도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느리게 하는 거고 제가 어제 아스퍼거 증후군 그런 보도들이나 뭐 여러 가지 보도들 그리고 이진욱 씨 성폭행 이런 것들 사건을 이렇게 하면서도 어떤 건 쓰지 말자라고 덮거나 어떤 거는 하거나 또는 이번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처음에 불거졌을 때 그것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를 어떻게 비판할 것인가 뭐 수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가 하는 일이 남을 칭찬만 하는 일이면 칭찬은 조금 실수해도 되고 조금 오버해서 칭찬해도 되는데 비평은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누군가에게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맞아요. 예, 그래서 최대한 신중하게 해서 조금 느리더라도 신중하게 하고 또 조금 애매한 것은 이렇게 공식적인 저희 보고서로 비평하지 않고 뭐 그 수다를 떨면서 개인적으로도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 방송도 되도록이면 보고서로 나간 내용만 가지고 하려고 이렇게 실수하지 않으려고
많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그래도 계속 주시는 의견은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런 것도 나중에 되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오늘 그 뉴스공장 아침에 듣는데 이제 그 미국 언론을 우리가 인용을 많이 하잖아요. 미국 언론 누가 뭐 한국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 뭐 이런 식의 한미 동맹이 뭐 균열이 가고 있다고 뭐 표했다 이런 보도들에 대해서 그 말한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왜 말하지 않느냐 하면서 김어준 총수가 이제 뭐 그런 식의 비평을 하면서 예를 들어 한국에서 조갑재 씨가 뭐라고 했다고 해서 미국 언론에서 그냥 한국의 전문가가 뭐라고 했다라고 하면 그것이 정상이냐. 그렇게 사례를 들었는데 굉장히 귀에 쏙 와닿더라고. 지금 들으니까 굉장히 심각한 그치? 문제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언론에서 말하는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쪽에서는 정말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그런 내용도 하나도 그 사람 기존의 발언 내용이라든가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전혀 말하지 않고 미국의 전문가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럴 거면 특파원이 뭐가 필요하냐. 그리고 너는 왜 한국의 특파원으로 있냐 거기에 뭐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것도 우리가 좀 그런 성향까지 분석하는 그런 보고서를 뭐 좀 특별히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 특히 외신 관련된 보도들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들으면서 나한테 지적을 하시던 아니면 제가 들으면서도 우리가 저런 거 이런 거 놓치고 있는 게 참 많구나. 그런 거를 항상 촉을 세우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에서는 두 사람 말고도 다른 활동가들이나 다른 뭐 인턴들이나 전문가들에게 부탁을 드려서라도 민원연이 최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뭔가 그 정리된 카더라가 아니고 정리된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좀 이제 준비를 해볼게요. 그러니 계속 많이 들어주시고 광고해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순위를 올려주세요. 순위를 올리는 게 최고의 후원입니다. 그죠? 그게 그리고 제가 광고를 또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그 민원연이 지금 그 대학 언론 강좌 지금 거의 마무리예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빈말을 안 하는데 진짜 마감 임박입니다. 이제는 신청하셔도 못 들어오실 수도 있는 수준으로 지금 몇 개 정말 자리가 한 2-3개밖에 안 남았고요. 지금 이제 대학에서 보낼 수 있는 거는 다 된 것 같고요. 이제 대학은 보통 4-5명씩 한꺼번에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개인으로 이제 참석하실 분들이 혹시 있으시면 더 늦기 전에 오늘 내일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제가 이걸 읽어보면서 너무 재밌어서요. 원래는 안 해주려고 했는데 미디어 오늘에서 이번 주 금요일 날 토론회가 있어요. 근데 그 토론회를 자꾸 홍보를 해달라고 저한테 이제 이정환 사장이 자꾸 저한테 이제 개인 메일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시고 막 그러는데 제가 사실은 우리 주체가 아닌데 꼭 우리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이 좀 적절치 않다. 왜냐면 나는 항상 공평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따지면 다른 토론에도 좋은 게 엄청 많은데 내가 왜 광고를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드리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되게 억울해할 텐데 이런 생각이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토론에 이제 토론자로 나가요. 그래서 발제문을 이제 통으로 다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내용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그날 뭐 아마 제 생각에는 뭔가 생중계 같은 것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발제를 하시는 분이 지금 이채훈 PD라고 해서 한국 언론 그 30년의 그 한국 언론 운동사를 이제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정환 미디어오늘 사장이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10가지 요인이라는 주제로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10가지 꼭 뭘 보는 거 같냐면 허핑턴 포스트에 뭐 하는 10가지 뭐 이런 것처럼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요건이 뭐 있을까 뭐 이렇게 쭉 정리한 것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4개의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 굉장히 재밌어서 뭐라 그래야 되나 1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좀 긴 토론회거든요. 요건 생중계 같은 거 안 되나요? 그거 제가 내일 알아볼게요. 아마 될 것 같은데 꼭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 언론의 전반적인 문제를 한 번에 이렇게 쫙 그 역사를 최근 30년사를 쫙 들으면서 사실은 뭐 언론사라는 게 막 그 일제시대의 것도 들으면 좋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최근의 언론의 문제가 사실
두 간사들도 잘 모르는 내용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게 디테일하게 김영삼 정부 때는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노동운동은 언론계 노동운동은 어떻게 발전해 왔고, 이런 내용들이 쭉 이게 부침 같은 거를 쭉 정리하는 내용이 나와서요. 여러분들 많이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도 저지만은 이정희 PD도 한번 가서 들으시고요. 전체적으로 좀 공부가 되는 좋은 시간이겠다. 저는 심지어는 그래서 우리 간사들이 같이 그냥 좀 일을 좀 못하더라도 이걸 같이 듣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내가 교육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런 자리가 있을 때 가서 같이 그냥 교육하고 교육하고 맥주 한잔 마시고 집에 가는 그런 행복한 시간을 좀 보내볼까? 그런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다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제가 그 민원연 웹진에도 저희가 이거를 실었고 미디어 오늘에서도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하는 토론회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하거든요. 서대문에 많이 와주시면 구경 오시면 큰 아주 짭짤한 교육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할 얘기가 이거 다네요. 자, 51화였는데 100화가 되기 전에 우리 꼭 반드시 68위는 당연하고 68위 같은 것은 기대하지도 않아 이제. 한 52? 50이 좀 센가? 우리 100화에 50이 갑시다.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 이봉수 교수님이 여기 발제문 또 쓰셨는데 아까 제가 말한 거기에도 한경우 프레임도 이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참 좋은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한경우를 두둔하느냐 아니냐 이게 아니고 뭔가가 어떻게 사람들의 요구는 무엇이고 그 상황에서 한경우는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아주 재밌습니다. 다 듣고 우리가 녹여냈으면 좋겠다 보고서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재미있는 이야기, 열받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후원 계좌 신한은행 100-019-186-241입니다.